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선고를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법률 전문가답게 이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던 11시 정각, 8명의 재판관이 입정을 했습니다. 문영배 대행은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간절해 보였던 건 건너편에 있는 대통령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네, 21분에 거쳐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고 하는 사이 국회 측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고 대통령 측은 먼 산을 보거나 머리를 싸매고 결정 요지를 듣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떨리는 마음은 이렇게 문대행 얼굴에도 나타났습니다. 이내 심판정 내부엔 이런 목소리도 울렸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문영배 대행은 옆자리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퇴장했습니다. 탄핵 찬성 쪽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고요. 반대쪽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지금 언론 보도 내용 준비해 오셨네요. 어떤 겁니까? 보시면은 이번에 문제됐던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서 재판관 8명이 각 쟁점별로 전부 동일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탄핵 소추 사유가 다 인정된다, 파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 5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파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8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40대0 만장일치 파면 결정, 다르게 얘기하면 5번 파면을 해도 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하나하나가 다 탄핵 사유인데 네. 모두가 다 8명이 전원 일치로 판단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과연 이번 재판부에서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지 못할까 또는 어떤 걸 가지고 파면의 중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법률의 영역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파면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결정문을 클리어하게 써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탄핵 결정이라고 하는 게 그간의 어떤 국가적 혼란상이라든지 국민적 고통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혹여나 여기에 어떤 반대 의견이라든지 별개 의견 방식으로 또 사실 인정이 좀 많이 틀어지는 내용들이 기재가 됐을 때 그것이 또 하나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충돌의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을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들 없이 명징하게 좀 정리를 해줘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계엄 선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만 국가의 긴급권을 정당화를 못한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이건 위반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의견도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이건 아니다, 아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헌법 수호의 이익이라는 점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할 때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예. 헌법 수호의 이익이. 이 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 여러 차례 헌법재판 그 탄핵소추와 관련된 헌법재판에서 언급된 법리이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에 정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연히 그 모든 공무원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고 그런 의무를 저버렸을 때 그냥 뭐 단순하게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지만 그 잘못의 정도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이 사람을 파면하는 것이 차라리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네, 네. 파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 질서 수호의 기본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는데 네.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게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의 앞으로의 혼란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이 국가적 손실,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걸 다 고려한 게 이 헌법 수호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 뭐 늘 어떤 분들께서 말씀하시지만 네. 이런 사태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해서 언제든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계엄에 대한 합법적 면허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계엄에 대한 면허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도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몇몇 헌법학자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이론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 행위가 뭐 통치행위 일환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은 헌법 교과서나 계엄법 교과서를 새로 쓰지 않는 한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